이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제가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 많이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유전적 요인을 발견해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부담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이들 이외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이 유전학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혐알기를 보면 혐알기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혐알기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혐알기가 이렇게 아주 특수하게 아주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가면 유전체 세션이 따로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개 있고 그 중에 이렇게 귓바퀴가 올라가면서 붙는 사람과 내려가면서 붙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히치하이커스 썸이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을 구부러 보라고 하면 이렇게 안 구부려지는 사람, 이렇게 잘 구부려지는 사람, 매우 잘 구부려지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차이들 말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지의 경우에는 이런 물귀지와 마른 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마른 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주 소수의 물귀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물귀지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규비계를 사람들이 왜 또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저 빼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마른 기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도 물기지고 저도 물기지고 저희 아들도 물기지거든요. 또 다른 재밌는 예 중에서 아추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추란 말은 원래 그 재채기를 나타내는 의성어인데요. 그래서 일부러 이 오토소말 도미넌트 컴펠링 헬리오 옵탈믹 아웃버스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 아추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햇볕을 보면 재채기를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어, 제가 수업을 하면서 대충 조사해 보면 학생들 중에서 한 10% 정도가 이 아추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추 신드롬이라고 해서 마치 뭐 의학 용어처럼 이름 붙이긴 했는데 사실 의학적 중요성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뭐 이 아추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심한 사람은 터널을 어, 빠져나올 때 운전하다가 터널을 빠져나올 때 재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문이 있긴 한데 그 외 거의 의학적 중요성은 별로 없습니다. 또 저희 집안 얘기를 하면 사실 제가 아추 신드롬을 가지고 있고 저희 아들도 아추고 저희 어머니도 알고 보니까 아추 신드롬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불과 몇 년 전까지 해도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햇볕을 보면 재채기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가족들끼리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우연히 햇볕을 보면 재채기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저희 집사람이 어, 재채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람이 햇볕을 보고 재채기를 안 할 수 있을까? 좀 저희 와이프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와이프처럼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햇볕을 보면 재채기 한다는 증상이 있다는 것조차도 대부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사람들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이것도 꽤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인데 뭐 이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죠. 이 사진을 보고 화이트 골드 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블루 블랙 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끔은 뭐 블루 골드로 보인다는 사람도 있긴 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 중에서 거의 한 90% 또는 그 이상이 이게 블루 블랙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화이트 골드로 보입니다. 이 사진의 원래 원본 네, 이게 드레스는 블루 블랙 드레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 좀 이상하게 찍히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요 부분이 완전한 화이트는 아니지만 원래 화이트였던 부분이 조금 푸르스름하게 찍혔구나 이렇게 보이고 요 부분은 골드로 보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블루 블랙으로 보는 분들은 여기가 블랙이고 여기가 블루로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몇 년 전에 이 사진이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된 것이 그때 2월이었는데요. 그해 7월에 커런트 바이올로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에 이것 관련된 논문이 3편이나 실렸습니다. 사실 이 현상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많은데 뭐 오늘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다만 그 논문의 한 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나이랑 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화이트 골드로 보이는 경향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제 와이프 눈에는 이게 화이트 골드로 보이는데 저희 아들 눈에는 블루 블랙으로 보이는 게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할 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확실히 화이트 골드에 손을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au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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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rel. 여러분들 귀에는 무슨 소리 들리셨습니까? 유애니인가요? 아니면 로럴인가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실까요? Lau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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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rel. 여기 적힌 이 유튜브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사람 간 차이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예들만 보아도 물기지 마른기지 같은 경우는 뭐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는 것이지만 이 드레스 사진이나 이런 소리 같은 경우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또는 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라는 고주파 전자기파 또 그리고 높은 소리라는 고주파 소리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크게 보면 아추 신드롬도 햇볕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유튜브 동영상은 조회수가 1300만 회가 넘는 동영상인데요. 이 드레스 논쟁 또 예니 로렐 논쟁을 좀 코믹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동영상이나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처럼 이제 묘사하기도 했고요. 이제까지 멀쩡히 같은 편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찍힌 사진 또는 이상하게 녹음된 소리 하나 때문에 갑자기 서로 다른 편으로 갈라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외부적이 얼마나 또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유전학의 어떤 주된 연구 과제 주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유전학자들 중에서는 무엇을 주제로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차이들 중에서 유명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키나 몸무게나 뭐 피부 색깔 이런 건 이미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부 자극만 찾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드레스 논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몇 달 만에 논문이 3편에 나온 거 같은 그런 것처럼요.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 중에서 의학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죠. 코로나만 해도 거기에 더 잘 걸리는 사람도 걸렸을 때 더 심하게 앓는 사람들이 더 있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외선을 많이 쬐이면 피부암에 잘 걸린다거나 뭐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잘 걸린다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뭐 대대로 어떤 심장병에 잘 걸리는 가계가 있다는 것처럼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약물에 대한 반응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물에 다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한 38% 정도의 사람들에서 안 듣고 항암제 같은 경우는 75% 사람에게서 안 듣기도 합니다.
물론 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반응하는 약도 있죠. 근데 이제 앞에서 본 드레스 사진처럼 어떤 약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갈라지는 거죠. 약물에 잘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또는 부작용이 아주 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으로요. 그리고 이런 약물들은 계속 새롭게 개발됩니다. 얼마나 좋은 연구 주제인 겁니까? 약물에 대한 반응, 소위 파마코지네틱스라는 것은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계속 새로운 연구 주제가 등장한다는 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에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유전적, 선천적인 차이에 주목을 합니다. 선천적인 차이는 처음부터 다른 특성을 가지고 그 다른 특성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아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즉 설계도가 처음부터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람의 선천적인 차이는 아마도 거의 대부분 게놈 서열이 그 자리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생기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른 기지와 물기지의 경우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2만 개 유전 중에서 ABCC11의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 ABC11의 180번째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그 염기서열에 G인 경우와 A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G가 되면 물기지, A가 되면 마른 기지가 됩니다. 즉 G인 경우는 180번째 아미노산이 글라이신이 되는 거고요. A인 경우는 180번째 아미노산이 알지닌이 됩니다. 제가 여기를 와일드 타입, 여기를 뮤테이션을 적어놨는데 사실 이제 기준을 뭘로 두냐 정해져 있는 건데 레퍼런스 지놈 시퀀스는 이 G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얘가 변이인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80번째 아미노산이 알지닌으로 바뀌거나 또는 어떤 경우 이 끝에 한 27개의 아미노산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이 ABC11의 기능이 이쪽보다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열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이런 변이를 하나만 가지면 괜찮은데 이걸 둘 다 가지는 경우에는 마른 기지가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쪽 걸 둘 다, A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를 둘 다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자손들도 다 A를 두 개 가지게 태어나는 거죠. 이 돌연변이의 그 분포를 보면요. 그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G, 다 물기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인들의 경우도 물기지가 대부분이고 아주 일부 마르기진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면 할수록 점점 마른 기지의 비율이 증가되기 시작해서 드디어 한국에 이르면 거의 100%다 마른 기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유전학 연구를 해보면 한국인과 다른 어떤 민족 간의 차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마른 기지가 많다가 이제 한국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인한테 하필이면 이렇게 마른 기지가 많을까?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설은 많죠. 뭐 한국인의 조상들이 우연히 마른 기지가 많은 사람들이었다일 수도 있고, 한국인이 살아나가는 환경이 마른 기지들이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사실 아무것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특히 서양 사람들에서 이 겨드랑이에서 땀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혹시 뭐 외국에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탈취제 시장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땀 냄새가 바로 이 ABC11의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물기지인 사람들이 땀 냄새가 많이 나고 마른 기지인 사람은 땀 냄새가 안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탈취제가 안 팔린다. 왜? 한국인들은 전부 다 ABCG11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유전 현상의 원인 유전자를 알게 되면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2018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유전자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Genetic Fortune Telling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것을 10대 신기술의 하나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ABC11의 유전자를 가지고 마른 기지가 될지 물기지가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 카피가 정상이고 한 카피가 망가져 있는 물기지인 사람인데 제가
마른 기지, 두꺼비에다 망가진 마른 기지의 여성과 결혼한다면 저는 마른 기지를 가진 아이와 물기지를 가진 아이를 반반 낳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제 아이가 마른 기지가 될지 물기지가 될지 또는 땀 냄새가 날지 안 날지가 너무 궁금하다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또는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아이가 물기지일지 마른 기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100% 맞출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현상의 메커니즘을, 즉 물기지, 마른 기지, 땀 냄새가 어떤 기전으로 어떻게 생기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기전을 바탕으로 그 현상에 딱 맞는 해결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향수 같은 걸 뿌렸지만 ABCC11이 망가지면 땀 냄새가 안 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ABCC11 단백질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만약에 우리가 뿌려준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땀 냄새를 억제하는 그런 탈취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특정한 유전 현상의 원인 유전자를 알아내게 되면 그 현상의 예측, 기전의 이해, 예방, 치료 등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전 현상의 원인 유전자를 알아내고 싶은 이유인 것입니다.